빅데이터 분석. 오늘은 표본 추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본 추출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통계가 무엇인지, 통계학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계학의 목적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약과 정리의 목적, 그리고 모집단 추정의 목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많은 양의 이 데이터를 최대한 핵심만 요약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정보화시킨다. 그게 이제 요약 정리의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요약 정리, 즉 정리된 결과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함의를 도출하거나 아니면 방향을 설정하거나 하는 이런 역할에 통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이 뭐 어떤 고객의 제품 구매 행동을 뭐 이렇게 알고 데이터로 가지고 있으면 그걸 쭉 데이터를 나열한 것만으로는 어떤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약 정리에 대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모집단 추정의 목적입니다. 자, 모집단이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집단을 추정한다. 그 추정이란 말은 뭐 대략적으로 가늠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모집단을 추정하자라는 건 그 어떤 수많은 데이터, 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어떤 전체 집단에 대한 어떤 모집단일 수 있는데 그거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보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비유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막 엄청나게 큰 자루에 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콩이 몇 개냐? 콩이 몇 개냐를 세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하나씩 셀 수 있을까요? 뭐 셀 수 있죠. 그러나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콩을 모두 세는 것보다 그런 일부만 세어서 전체를 가늠하는 형태가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보다 작은 어떤 바가지를 통해서 콩을 이제 퍼서 그 바가지 안에 든 콩의 개수만 세고요. 그리고 전체 바가지의 무게와 그 큰 자루의 무게를 비교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콩이 몇 개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모집단 추정의 목적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조사할 수 없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를 가늠해 보자. 이게 바로 모집단 추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요약 정리, 이게 바로 전자로 얘기했던 게 기술 통계입니다. 기술 통계, 자료의 요약 정리를 위한 방법이죠.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요약하고 조사 대상의 특성을 기술 묘사하는 것, 이게 바로 기술 통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가늠해 보는 것, 추정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바로 추론 통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을 추정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모집단의 특성을 일반화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뭐 기술 통계는 뭐 우리가 뭐 컴퓨터 학과에 스마트폰 보유자가 몇 명이냐, 뭐 100명 중에 뭐 99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99%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 직원의 월 평균 급여가 뭐 400만 원이다. 그러면 월 평균이라고 우리가 이제 요약을 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기술 통계입니다.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럼 추론 통계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에 우리가 지금 1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사를 했더니 그 서울시장에 대한 지지율이 뭐 60%야. 1000명에 대해서 60%의 지지율을 우리가 봤는데 그게 서울시 시민 전체의 지지율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게 바로 추론 통계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집단과 표본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수조사예요. 자, 우리의 연구에 관심이 되는 전체 집단, 모집단을 전부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 합니다. 자, 전수조사는요,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통계조사 이럴 때 일부 사용할 정도지, 네,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조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표본조사입니다. 샘플 서베이라고 하는데요. 뭐 모집단 내에서 일부만 조사하는 거야. 뭐 일부만 조사해서 전체 모집단 추정하는 것.
우리 그 추론 통계 배웠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뭐 어떤 사회 여론조사, 시장조사, 뭐 실험 연구, 품질 조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당을 얼마나 지지하나요? 뭐 정책에 대한 인지를 얼마나 하는지, 뭐 각종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이 이 표본 조사에 포함이 되죠. 자, 그다음엔 이 모집 단위입니다. population. 조사에 관심이 되는 전체 집단을 모 집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집단. 이제 모집단을 우리가 정의할 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이 불분명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24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뭐 대한민국 국적의 뭐 30세 이상의 성인 남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표본은 모집단에서 일부 샘플링, 표집해서 실제 조사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샘플링해서 조사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30세 이상의 성인 남녀.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우리가 조사해요?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에서 내가 1000명만 조사하겠다. 그럼 그 1000명이 표본이 됩니다. 샘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도 이제 모수, 파라메터라는데 이 모집단으로부터 계산된 모든 값을 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수는요, 마치 미지의 수예요. 왜냐? 전수조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수거든요. 근데 이제 전수조사가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미지의 수, 알 수 없는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전체 자료수가 몇인지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이죠.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 시그마로 표현합니다. 평균은 뮤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모분산, 시그마 제곱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통계량은 무엇이냐? 통계량. 자, 통계량이 바로 샘플,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모든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통계량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에서 얻어진 그 계산된 값을 통해서 모수도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표본 집단에 대한 자료수는 이제 스몰 n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은 x바. 그 다음 표본 표준 편차는 s.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s 스퀘어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더 표본 추출과 관련된 용어를 보면 아까 봤던 모집 단위예요. 그래서 관심이 대상이 되는 기본 단위의 모든 기본 단위의 집합이 모집 단위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기본 단위는 뭐냐? 엘리멘터리 유닛입니다. 이거는 연구자가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가장 최소의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요소. 예를 들어서 뭐 통계청에서 가구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가게에 대한 어떤 조사에서 가구가 이제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사업체가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개인이 기본 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통계 조사가 더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개인이거나 혹은 뭐 가구 그리고 뭐 사업체 이렇게 뭐 기본 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 프레임입니다. 표집 틀이에요. 자, 조사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어떨까요? 어떤 실제 모집단을 잘 반영하는 그 추출 틀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프레임을 잘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샘플링 프레임이 이제 그 어떤 샘플에 실제적으로 표집이 되는 그러니까 샘플링이 되는 그런 표집 단위의 목록입니다. 어떤 목록. 그래서 모집단 내의 모든 표집 단위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집단 내에 있는 표집 단위는 모두 포함이 돼야 돼요. 이 샘플링 프레임에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중으로 포함되지 않아야 됩니다. 각각의 요소가. 그래서 이 샘플링 프레임을 잘 이제 확보하는 걸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표본 추출하는 과정을 한번 순차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행이 되는데요. 모집단을 일단 결정을 합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대상을 선정합니다. 자, 대상, 이 모집단 확정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게 연구 대상 분명히 해야죠. 그 다음 표본 단위는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연구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설정할지 정해주는 게 바로 이 모집단 결정 부분에서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샘플링 프레임, 표집 틀을 선정합니다. 자, 표본을 추출하게 될 표집 틀을 선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집단의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가져가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표집틀 선정에서는 모집단의 구성 요소가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엔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자, 샘플링 할 때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방법을 사용할까? 그래서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크게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 그다음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표본 크기를 결정합니다. 자, 이 크기도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만 그러니까 모집단을 우리가 추정하기 위한 일부만 수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부가 어느 정도까지 그 일부의 크기를 가져가야 모집단을 잘 추정할 수 있을까? 이걸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성격, 시간, 비용, 조사원의 능력 등을 고려해 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비용이 많다면 전수조사 할 수 있죠. 근데 전수조사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서 능력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를 잘 판단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오차를 나타내는 정확도와 신뢰도를 고려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샘플링 사이즈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을 수행을 해줘요. 표본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했던 표본 추출 방법 그리고 그 크기의 대상을 가지고 추출을 하는데 뭐 추출할 때는 이제 난수표를 이용한다거나 뭐 일반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표본을 추출해야 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표본을 추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일관성 있는 방법이 수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 조사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표본을 이제 추출을 했으면 그에 대한 조사 결과, 모집단의 정의, 표본 크기, 조사 방법, 조사 기간, 표본 추출 방법 등 이제 우리가 지정했던 모든 것들을 이 결과와 함께 포함해서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든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적절하게 그 결과를 나타내는 데 사용을 하죠. 자, 그러면 표본 추출 방법이 아까 확률 표본 추출법 그리고 비확률 표본 추출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표본 추출 방법에 따라서 분석 결과 해석에 이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뭘로 결정할지를 잘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방법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임의 추출법, 개통 추출법, 그다음 층화 임의 추출법, 집락 추출법, 다단계 추출법, 그다음 확률 비례 집락 추출법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 판단, 그다음 지원자, 할당, 눈덩이 추출법 등으로 비확률 표본 추출법 등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확률 표본 추출법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확률, probability, 표본 추출, sampling, probability sampling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아니 그 샘플에 포함될 확률을 알려진 상태로 추출하는 거예요. 그 확률을 이미 알아요. 확률을 알아서 그 확률 값을 기준으로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출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무작위성을 기반으로 랜덤하게 무작위성을 기반으로 표본을 선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객관성을 보장시킬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연구 대상을 표본으로 포함될 확률을 알고 있잖아요. 그걸 고려해요. 그러기 때문에 다양성을 표본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출된 표본을 기반으로 모집단의 통계적 추론이 가능하죠. 왜? 확률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표본의 결과로 모집단을 일반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추론의 정확도를 확률적으로 산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추론한 거에 대한 정확도를 확률적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정확도가 이 정도입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표본의 크기와 추출 방법에 따라서 그 추정치의 정확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오차 범위, 그에 따른 신뢰 수준을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모집단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규모 모집단으로 적용한다? 시간과 비용은요, 어떻게든 많이 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확률 표본 추출법을 하면 그 신뢰성, 유효성이 높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거에도 우리가 이제 이바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확률 표본 추출법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단순 임의 추출법입니다. 뭐 간단하게는 Simple Random Sampling이에요. SRS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Simple Random Sampling.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무작위로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표본을 무작위로 하니까 선택되는 게 동등한 확률을 가집니다. 무작위로 하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통계적 추출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랜덤이기 때문에 주관성 배제되죠. 그래서 무작위성, 랜덤을 통해서 표본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모집단의 일반화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적 추론, 분석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오차 범위, 신뢰 구간 계산해서 모집단의 추론도 가능하고. 그리고 심플하잖아요. 단순하게 하니까, 랜덤하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른 것과 대비해서 이해하기 너무 쉽죠. 실행하기도 간단해요. 자, 근데 모집단이 크고 분산이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모집단이 크면 이제 문제인데 모집단이 크고 분산되어 있으면 똑같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비용과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 추출로 인해서 한 이 방법은 높은 신뢰성 정확성을 가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든 구성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실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계통 추출법입니다. 이거 시스테매틱 샘플링인데요. 자, 이거는 모집단에서 일정 간격을 통해서 표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정 간격. 자, 근데 물론 이제 그 시작점을 무작위로 결정하고 어느 정도 무작위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간격, 첫 번째 랜덤하게 딱 선택한 다음에 특정 간격을 K를 지정한 다음에 그 K만큼 어떻게 돼요? 표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시작점 선택한 다음에 K만큼을 계속 표본으로. 그래서 우리 그 출구조사 하잖아요. 그 이제 우리 선거 하다 보면 그 출구조사 할 때 그 출구조사에서 이제 사람들이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그 순차적으로 나올 때 K번째인 사람, K번째인 사람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누구를 이제 투표했는지 물어보고 그거를 그 정보를 가져옵니다. 네, 그게 출구조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K가 5, 5명 중에 하나, K가 10, 10명 중에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단순 임의 추출법, 샘플링, 그냥 랜덤 샘플링보다는 좀 더 실행이 쉽고 시간과 비용도 적게 표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냥 나오는 사람의 순서에 맞춰서 K번째인 사람을 데려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모집단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이 시스테매틱 샘플링은 모집단을 잘 대표합니다. 그리고 모집단 전체에 걸쳐서 균등하게 표본이 분포되어 있으면요. 그 특정 부분의 과대대표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집단이 주기적인 패런이 있다. 하필이면 K번째 사람들이 어떤 패런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대 또는 과소 대표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엔 바이어스 되는 거죠. 표본이 편향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표본 크기를 K 간격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유연하게 조절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대신에 이제 모집단을 일정한 순서대로 정렬을 해줘야 됩니다. 정렬에 대한 시간이 이제 소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출구조사는 이미 줄을 서서 한 명 한 명씩 하잖아요. 한 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정렬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출구조사 같은 게 이제 시스테메릭 샘플링에 적합한 거죠. 자, 다음은 층화 임의 추출법입니다. 층화. 여기서 이제 층을 나누는데 stratified random sampl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집단을 몇 개의 그 동질적인 하위 그룹으로 나눠요. 그리고 그 나눠진 층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합니다. 자, 이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건 동일해요. 단지 층을 나눈다. 층을 나눈다라는 게 여기에 이제 핵심입니다. 자, 이 층을 나누면요. 각 층에서 별도로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특정 층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세부적인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표본을 생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집단 내 중요한 특성 구분을 반영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엔 연구 결과에 일반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질적인 층 내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더 낮은 분산을 갖고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방법적으로는 비례층화가 있고 비비례층화가 있습니다.
자, 비례 층화 방법은 각 층의 크기에 비례해서 가는 거고요. 표본 추출할 때. 근데 비비례는 모든 층을 동일한 크기로 그냥 혹은 또 다른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층의 크기를 비례하게 갈 거냐 아닐 거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층화를 위해서는 그 모집단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은 필요합니다. 사전 지식이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사전 지식을 알고 있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관련 있는 그런 연구 목적과 관련이 있는 적절한 층화 기준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층 안에는 가능한 동질적이고 층 내에서는 이질적. 그러니까 층 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 여자라 이렇게 나눴다고 치면은 남자 여자 각각은 가능한 한 동질적. 근데 그 내에서는 이질적인 형태로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설계 및 실행이 복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 시간, 비용이 더 든다 해도요. 향상된 정밀도, 대표성을 통해서 이런 추가 비용을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클러스터링 샘플링인데요. 클러스터 샘플링 집락 추출법입니다. 이거는 아까 층과 비슷한데요. 개념은 층은 층을 구분해서 했는데 층이라는 게 이제 어떤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는 데 반해서 모집단은 서로 다른 클러스터, 집락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부 집락을 무작위로 선택하고 그 안에서 구성원들을 조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집락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간단하죠. 그 다음 수집 과정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모집단을 자연스럽게 형성 또 인위적으로 정의된 집락을 쓸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집락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뭐 지역, 학교, 지역 사회 등으로 집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그 집락을 통째로 조사할 수 있어서 조사 비용,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죠. 그래서 특히 대규모 지역, 뭐 광범위한 이런 모집단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막 넓은 지역에 걸쳐 있거나 그런 단위 목록 작성하는 그런 어려운 경우에 이 클러스터 샘플링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각 집락 내부, 즉 클러스터 안에서는 가능한 한 이질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양성을 내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클러스터 간에는 동질적이어야 됩니다. 일관성을 위해서요. 자, 그래서 클러스터 내 구성원 간의 상하관계로 해서 분석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어서 그거에 따른 통계적 오류가 증가될 수는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좀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클러스터 대규모 집단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선택된 집락이 모집단을 잘 대표한다는 가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모집단을 잘 대표해야 돼요. 클러스터가. 근데 그게 이제 그럼 참 좋겠지만 그 가정이 이제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엔 클러스터가 잘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면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 샘플링 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정밀도의 감소로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 집락 간의 차이가 클수록 추정치의 분산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락 추출은 집락 추출인데 확률 비례를 기반으로 한 집락 추출입니다. 그 집락 추출의 한 형태로서 그 클러스터, 그 집락의 크기에 비례해서 표본을 선택합니다. 자, 크기에 비례를 하는데 집락의 크기가 서로 다를 때 이제 사용을 해요. 당연히 큰 집락이 작은 집락보다 표본의 선택된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 집락의 크기가 표본 선택 확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크기가 큰 집락이 더 많은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추출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큰 집락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 전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도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비례해서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단계 그 표본을 만들고 추출하고 분석하는 단계에서 데이터의 가중치를 적용해서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중치는 결국엔 뭐예요? 전체 모집단 대비 집락이 가지고 있는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서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집락을 선택하기 전에 집락의 크기 정보가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확률 비례해서 만들죠.
그래서 이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바탕으로 추출 확률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된 표본에 대해서 분석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통계적 방법상에서 적절한 가중치 적용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멀티 스테이지 샘플링인데요. 다단계 추출법이에요. 멀티 스테이지. 자, 복잡한 모집단에서 그 표본을 선택하는 과정을 여러 단계에 걸쳐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본을 선택하는 과정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수행한다. 근데 여러 단계를 둔다라는 건 이제 점차적으로 좀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축소해 가면서 표본을 추출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단계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해요. 어떤 큰 지역. 그리고 다음 단계는 그보다 좀 더 작은 단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선택하고 지역 안에 학교, 그리고 뭐 그 학교 안에서 뭐 이제 전공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모집단에서 직접 표본을 추출하는 것보다 여러 단계를 거쳐 추출하는 게 더 용이하고 그다음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요. 추출 단계를 몇 단계로 가질지, 그다음에 각 단계에서 사용할 표본 추출 방법은 뭘로 할지 유연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의 수와 단계별로 사용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다르게. 네. 그래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표본의 비대표성이, 근데 이제 문제죠. 표본의 비대표성, 결국엔 그 각 단계에서 나오는 비대표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각 단계에서 어떤 표본 추출 방법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신 단계가 여러 개니 설계와 분석이 더 복잡해지죠. 그리고 각 단계에서 추출 과정, 그다음 그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야 되고요. 그런다는 건 정말 통계적 분석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를 걸쳐서 추출하기 때문에 그 오류가 축적이 돼요. 그래서 위에 단계에서 일어났던 오류가 작은 어떤 단위에 대해서도 오류가 계속 축적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오류는 최종 표본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확률 표본 추출법입니다. 자, 비확률, non-probability야. 자, 확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확률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라는 그 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데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표본에 포함될 기회가 동등하지 않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확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큰 차이죠. 큰 차이죠. 동등하게 우리가 포함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확률 표본 추출법은요, 좀 제한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 특정 목적 하에서만 사용이 되고요. 그 조금 연구 초기 단계, 뭐 탐색적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시간 비용의 제약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좀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그래서 연구자의 판단, 편의에 따라서 표본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특정한 기준, 목적을 기반으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기회가 동등하지 않다. 즉 표본 추출 과정에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 모집단의 연구 구성원이. 그러면 표본이 모집단을 정확하게 대표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성에 대한 보장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일반화가 제한적입니다. 당연히 확률 표본 추출법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예산이 적거나 빠른 결과가 필요할 때 쓰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통계적 추론을 적용하는데도 제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베니언스 샘플링입니다. 편의에 따라서 그냥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대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그룹 이런 데서 데이터를 수집해요.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서 그 표본을 선택해요. 샘플을. 그래서 초기 탐색 연구, 시간, 자원, 이런 제한인 데서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야. 추가적인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이지 않고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왜냐?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죠. 자, 접근하기 쉬운 사람.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왜냐? 우리가 선택 편향이 일어납니다. 내가 편의에 따라서 샘플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 편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작위로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통계적 추론 적용한 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연구 주제에서 사전 정보가 적을 때, 초기 단계에 그냥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할 때, 아니면 내가 접근하기 편한 사람한테 부탁하는 형태로 빠르게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과의 대표성은 부족해요. 그래서 결과 해석 시에 이거를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판단 추출법이에요. 자, 판단 추출법은 우리가 특정 목적,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표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어떤 전문 지식 경험이 있는 표본, 연구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대상, 그런 사례를 선별을 하는 겁니다. 판단에 의해서,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연구 주제 대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선정을 해야 되죠. 당연히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일반의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 무작위로 선택되지 않아서 통계적 추론도 제약이 있습니다. 자, 대신에 질적 연구에서 특정 현상을 사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할 때 많이 씁니다. 이거 좀 깊이 있게 들여봐야겠다, 분석해봐야겠다 할 때. 그래서 특정 대상, 사례를 직접 선택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피하고 연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 인사이트가 나타나면요. 그런 표본 선택 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고 새로운 표본을 추가할 수도 있는 이런 유연성이 제공이 돼요. 대신 마찬가지로 연구자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판단, 주관으로 인해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선택 편향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볼런티어 샘플링입니다. 자, 볼런티어, 지원자를 기반으로 추출하는 건데 일단 관심 있는 개인이 스스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볼런티어죠. 그래서 어떤 플랫폼이나 매체를 통해서 연구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이런 연구가 있는데 참여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라고 이제 공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냥 쉽게 볼런티어들이 이제 오면은 그걸로 인해서 데이터 수집도 쉬워지는 거죠. 참여자가 스스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모집 비용 노력이 크게 감소하죠. 스스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그 샘플은요, 모집단을 공정하게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요. 간단하게 하자면 이런 지원자가 정말 연구에 참여하기로 왔다. 근데 이거부터가 이제 좀 제약입니다. 왜냐? 일반적으로 근무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연구 참여에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주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이 없거나 아니면 좀 시간적으로 자유한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 혹은 다른 일이 없는 사람들이 모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걸 통해서 공정하게 대표하지는 못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요. 그래서 결과가 특정 그룹에 치우쳐질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발적 참여로 인해서 선택 편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전체 일반화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관심 있는 참여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 아니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구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자인 거죠. 그걸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데이터 수집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원하는 인원수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서 연구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참여하게 된 동기가 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분석 시에 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쿼터 샘플링인데요. 할당 추출법. 자, 이거는 모집단에서 중요한 하위 그룹을 비율로, 쿼터 비율로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쿼터별로 의도적으로 특정 수를 대상을 선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은요, 아까 우리 이전에 봤던 층화 추출법의 비확률적 버전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 비확률적 버전, 층화는 우리가 확률을 알고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비확률 방법 중에서 그래도 쿼터라는 그 어떤 비율을 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분야에서 그 이런 비율을 기반으로 어떤 연구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특성이 뭐냐? 성별, 연령, 직업을 기반해서 쿼터를 정합니다.
그래서 각 쿼터별로 표본 크기를 할당하는 거죠. 그러면 뭐 이제 쿼터를 설정했기 때문에 모집단의 중요 특성 반영하기 위해서 약간 노력을 했죠. 비확률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대표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쿼터 내에서 연구자의 판단, 응답자의 편의에 따라서 대상이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 선택에 무작위성이 없어요. 무작위성이 없다? 그럼 결국엔 뭐예요? 통계적 추론에 제약이 있다. 그래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뭐 그 특성, 뭐 이런 성별, 연령, 직업, 특성 가진 대상을 빠르게 수집할 수도 있고 시간 비용도 절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샘플링 프레임 없이 목록이 없이도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크고 복잡한 모집단에 뭐 연구를 할 때 많이 씁니다. 뭐 근데 연구자의 주관, 뭐 응답자의 자발적 참여 이런 거 이제 크게 의존을 하는 방법이라서 단지 이제 그 비율만 잘 아는 거죠, 쿼터로. 그래서 선택 편향은 당연히 따릅니다. 대신에 이제 쿼터의 크기, 구성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은 제공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엔 스노우볼 샘플링입니다. 스노우볼. 그 특정 연구 대상, 연구 집단, 뭐 좀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참여자들한테 다른 참여자를 추천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참여자 선택은 해야 되는데 그 참여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룹을 점차 확대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특정한 특성을 가진 인구 집단에 대해서 혹은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 적용하기에는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제 참여한 사람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자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새로운 참여자가 특히 뭐 어떤 연구 대상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연구를 우리가 분석하겠다. 그럴 때 유용하죠. 네. 그래서 이제 참여자를 모집하는 데는 마치 눈덩이처럼 참여자가 막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추천을 한 명 받는 게 아니라 두 명씩만 늘려도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죠. 그래서 초기 참여자, 추천한 참여자 간에 이런 특정한 특성, 선호가 유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친구의 친구 이렇게 하면 좀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니까 특성, 선호가 유사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설계가 유연해야 되고 그리고 연구 진행 중에서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면 적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나마 이제 좀 접근하기 어려운 뭐 어떤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 어려운 대상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연구에 참여하게 된 동기,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결과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표본 추출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추출 방법은 우리가 뭐 이해는 되는데 크기, 표본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표본 크기는 뭐 투입 자원의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 조사에 대한 관심도죠. 관심이 많으면 돈도 많이 들일 거고 인력도 많이 투입하겠죠. 그리고 둘째는 조사에 대한 정확성, 오차 범위입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차 범위는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자, 표본 크기를 계산하는 계산식은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이제 계산할 때 지지율과 같은 비율을 추정할 거냐, 아니면 평균을 추정할 거냐 이거에 따라 달라져요. 계산식이 뭐 이제 보면은 비율이다. 근데 비율을 추정할 때 표본 크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모비율, 모집단의 비율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다행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z의 제곱 곱하기 p의 1-p를 2의 제곱으로 나눠줍니다. 자, 이게 뭐냐? z 값은요. 신뢰 수준을 의미합니다. 신뢰 수준 비율. 그러니까 평균값을 벗어나는 표준 편차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신뢰하게 가져갈 거냐. 그게 이제 정확성이죠. 어떻게 보면 신뢰가 어느 정도 가져갈 건지. 그 다음에 이 P가 이제 사전 정보입니다. 그 P 확률값. 그 다음에 보통 1-P 이걸 이제 Q라고도 하는데요. 1-P P에 포함이 되지 않는 확률. 그래서 사전 확률. 야, 그거 한 20% 정도야. 그럼 P가 0.2가 되겠고요. 그 다음 1-P니까 0.8이 되겠죠. 그 정보를 2의 제곱으로 나눠주는데 2는 이제 오차 한계입니다. 오차 한계를 얼마나 가져갈 거냐.
그 오차 정보, 오차 범위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오차에 대해서 나눠주면 최소 이 계산 시계에서 나온 계산 결과가 결과 이상이 되는 게 표본 크기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 크기 더 넉넉하게 잡으면 되는데 최소 이거 이상은 돼야 된다. 이 값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전 정보가 없다. 사전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느냐? 사실 P 1-P 이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P랑 1-P인 Q 값을 0.5로 지정을 합니다. 0.5, 0.5로 지정을 해요. 왜냐? P랑 Q 값을 0.5로 하는 이유는 P랑 Q 값을 곱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값이 0.25입니다. 0.25, 0.5 곱하기 0.5, 0.25가 이 두 개에 제일 크게 나타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표본 수를 최대한으로 정보를 모르니까 최대한으로 그래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 PQ 값을 최대값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적어도 이 값보다 큰 표본 크기를 가지게끔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모평균 추정의 평균 추정입니다. 비율이 아니라 평균 추정에서의 샘플 사이즈예요. 자, 이거는 계산식이 조금 다른데 뭐 사실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 확률 P랑 Q 대신에 S 스퀘어를 가져갑니다. S 스퀘어. S가 어떻게 보면 P에서 1-P 한 거랑 똑같습니다. S 값이. 그래서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최소 이거 이상이 되는 n 값을 찾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이 이 값이 최소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지를 계산할 때 z 값에다가 z 값이 이제 그 신뢰 수준의 결정이죠. 거기에 루트 n분의 s를 결정합니다. 루트 n분의 s, n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모집단의 아니 표본 크기의 크기죠. 표본 크기의 크기의 루트분의 이제 s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 추출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오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추출 오차, 샘플링 에러라고 해요. 샘플링 에러. 샘플링 에러는 표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얻어진 결과가 실제 모집단의 실제 값과 다르게 나타날 때 발생하는 그 오차가 표본 추출 오차, 샘플링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선택된 샘플 결과가 모집단의 모든 특성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라고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표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 표본 추출 오차는 감소하죠. 당연하죠. 표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표본 크기가 최대치면 전수조사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표본 크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거에 따른 오차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표본 크기를 늘리면 오차 줄이는 거에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표본 크기가 일정 수준을 도달한다면요. 오차의 감소 속도는 이제 둔화되죠. 그리고 추출 방법에 따라서 오차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방법을 이제 또 이제 중요하죠. 방법이. 자, 그 다음에는 샘플링 에러가 아니라 넌 샘플링 에러입니다. 즉 샘플링하는 단계에서 표본 추출하는 단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그 과정 이외의 모든 유형의 오차를 비표본 추출 오차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조사 설계,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오차입니다. 이런 샘플링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 오차라서 뭐 부적절하게 뭐 조사 도구에 설계를 했다거나 응답자가 오해, 오답, 아니면 데이터 입력의 오류, 아니면 분석 과정에서의 실수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다양해요. 발생 시점도 다양해요. 그래서 이 비표본 추출 오차를 좀 관리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예측하고 관리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비표본 추출 오차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사 설계를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 수집 방법을 적용하고 그리고 데이터 처리 분석 과정의 엄격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본 추출 오차, 비표본 추출 오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표본 추출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왜 하는지, 그리고 그걸 하는 방법들, 그다음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 그거에 따른 오차, 어떻게 우리가 어떤 오차가 발생하는지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